올해 영업이익이 300조 이상으로 하루 약 1조입니다. 총 파업 기간인 8일 멈추면 18조에 가까운 공백이 생깁니다. 주주 대표 소송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조를 상대 주주 대표 소송이라는 게 이례가 없는 일이긴 한데 지금은 무엇이든지 해야 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40조) 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놓고 벌이는 삼성전자의 노사 갈등이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법만큼 받아야 한다는 노조의 주장에 결국 주주들까지 들고 일어섰는데요. 노조의 단체 행동이 주주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먼저 김인철 기자가 삼성 노조와 주주운동본부의 입장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다음 달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 경쟁사 대비 상한선이 규정돼 있는 성과급 체계를 파업의 원인으로 꼽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연봉 상한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현재 지금 조합원들이 느끼기에 보상 체계가 과거에 설정된 50% 한계라는 게 지금 구조에서는 맞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삼성전자 주주들은 노조의 주장이 주주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지적합니다. 주주는 10조 가량, 한 40조 가량을 예정하게 됩니다. 상한선이 없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은 더 확대될 수 있는 거고요. 노조는 SK 하이닉스 사례를 들며 파업을 통해서라도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주주들은 파업이 현실화되면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한 만큼 재산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과거 청주에서 9천 명 가량 모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목소리를 내야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 자체가 멈추게 돼서 실질적으로 가치 훼손이 발생하는 경우에 주주의 재산권 침해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반도체 슈퍼사이클 속에서 파업이 몰고 올 파장에 대해서도 상반된 목소리가 나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서 삼성전자 경쟁력이 굉장히 지금 약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직원들이 유출되는 게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은 주주나 근로자 모두가 더 도약할 수 있는 삼성의 비전을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의 미래 안에 주주가 있고 삼성의 미래 안에 근로자분들이 있습니다.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이 노사를 넘어 근로자와 주주의 충돌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인철입니다.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은 학계는 물론 외신에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IT 산업 전반으로 충격이 확산될 뿐만 아니라 한국이 선도 지위를 상실할 수 있다는 지적인데요. 계속해서 산업부 장슬기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장 기자, 최근 이례적으로 이 외신에서도 이번 사태에 대한 이 경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삼성전자 노조의 이 파업 움직임은 단순한 공장 가동 중단을 넘어서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반도체 산업은 24시간 연속 공정이 핵심입니다. 일부 라인만 멈춰도 전체 생산 차질로 이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 노조의 평택 집회가 있었던 지난 23일 현장에는 약 4만 명의 조합원들이 참석했는데요. 이날 단 하루의 집회 참여만으로 삼성의 파운드리 가동률이 평소 대비 약 58%, 메모리 생산도 18.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마저도 이 사측의 요청으로 일부 인력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나온 수치로 전해집니다. 이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최대 30조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외신들은 이 삼성의 반도체 셧다운이 글로벌 공급망 쇼크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로이터는 최근 보도에서 AI 데이터 센터와 자동차, 스마트폰 등 이 주요 산업 전반에서 공급 병목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만 디지타임스도 AI 인프라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 전반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를 했고요. 니케이 아시아는 삼성의 노사 분쟁이 장기적인 시장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그럼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에 가장 우려되는 점이 무엇입니까? 네, 사실 이 반도체는 현재 한국의 대표 산업으로 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이 지위를 상실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삼성은 실제 글로벌 고객사와의 신뢰 문제를 가장 무겁게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이 공급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산업인 만큼 한 번 차질이 발생하면 고객 이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우려는 학계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송원재 서울시립대 교수는 최근 세미나에서 반도체 산업 특성상 이탈한 고객은 다시 돌아오기 어렵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생산 차질은 곧 글로벌 선도 지위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대만에서는요, 이 삼성 노조의 파업으로 생산 차질이 생기면 대만 업체가 반사이익을 누릴 것이란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결국 이 한 기업의 이슈가 아닌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상당히 위협적이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 원만한 노사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결국 해답인데 해법이 없을까요? 사실 노사 모두 현재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언젠가는 끝날 수 있다. 이런 점에서는 동의를 하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정반대라서 사실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 삼성 측은 변동성이 큰 미래를 위해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노조는 지금이 아니면 성과 보상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좀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도 한데요.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경쟁사인 SK하이닉스의 성과급 사례가 실제 있었던 만큼 이 단체 행동에 대한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합니다. 하지만 이 시장에서는 이러한 요구가 주주 가치보다 임직원 보상을 우선하는 구조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이 영업이익을 먼저 배분할 경우 미래 투자 여력이 약화되면서 중장기 경쟁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어제 이 삼성은 주주를 포함해 지역 공동체, 국가 공동체, 모든 협력 기업들이 연관돼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이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이익을 벌고 끝나는 게 아니라 대규모 투자가 지속되지 않으면 안 되는 산업 구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노동자의 목도 있지만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산업인 만큼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네, 이번 파업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공급망 신뢰 회복과 훼손과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성숙한 결단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산업부 장슬기 기자였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외교 안보 이슈로 번진 쿠팡 사태가 의회 외교전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 범여권 의원 90명이 주한 미국 대사를 향해 사법주권 침해 우려를 담은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재영 기자, 이번 항의는 앞서 미국 의회가 이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서한을 보낸 것에 대해 대응하는 차원이죠. 네, 국회입니다. 지난주였죠. 미국 공화당 연구위원회 소속 54명의 의원들이 강경화 주미 대사에게 한국에서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규제를 즉각 중단하라는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주권 침해이자 내정 간섭이라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다국적 기업이 외교적 압력을 통해 국내 사법 절차에 개입하는 위험한 선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치주의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사법 주권은 어떤 압력에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네, 오늘 주한 미국 대사관 측이 우리 국회를 찾아서 항의 서한을 전달받을 예정입니다. 항의 서한에는 우리 독립적인 사법 주권을 존중하고 특정 개인 사법 절차를 한미 간 외교와 안보 협력에 연계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쿠팡 정서를 넘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반미 정서가 생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 조야에서 정말 이 부분을 끔찍히 다시 생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 대응이 아닌 개변 의원들이 자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 자체는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법규에 대한 차별을 말하는 겁니까?
네, 앞서 공화당 의원들은 항의 서한에서 미국 기업을 상대로 취하는 명백히 차별적이고 정치적인 동기 조치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는데요. 공정위는 표시광고법과 하도급법 그리고 전자상거래법 등 쿠팡의 여러 위법행위 협의에 대해 사법 절차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온풀법, 즉 온라인 플랫폼법은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미국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실제 이번 공화당 의원들의 서한에는 쿠팡뿐만 아니라 애플과 메타,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도 호명이 됩니다. 무엇보다 공정위의 김범석 쿠팡 INC 의장에 대한 동일인 지정이 최대 이슈인데요. 공정위의 동일인 지정 법정 시한은 다음 달 1일입니다. 공교롭게도 해당 시한이 다가오면서 쿠팡 사태가 한미 외교 안보 이슈로 심화되는 상황입니다. 류재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오늘 과기방통위 전체 회의에 출석해서 쿠팡 사태 관련 주한미 대사관에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준 6,700선을 돌파하며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제 겨우 큰 돌 몇 개를 치운 정도라며 속도를 더욱 높일 것을 주문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호성 기자, 이 대통령이 여전히 우리 주식시장이 저평가돼 있다고 지적했네요. 네,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코스피 지수가 장중 6,700선을 돌파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주식시장 랠리를 주식시장 정상화 조치의 성과로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손볼 부분이 남아있다며 속도감을 높여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제 큰 돌을 몇 개 집어낸 수준인데 이제 잔돌을 집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섬세하게. 작아 보이지만 그런 것들을 다 시정을 하면 조금씩 개선이 되니까요. 이 대통령은 또 주식시장 정상화 작업이 계속돼야 한다며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에 김용범 정책실장은 법률 개정과 거래소 자체 구조 개혁 두 가지를 준비해 보고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 네, 우리 증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이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내용의 증권시장 구조 개편도 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죠. 네, 한국거래소 구조 개편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 개정안을 축으로 정부와 여당에서 추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코스닥 시장을 별도 자회사로 두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코스닥과 코스피 이 두 시장 운영의 틀을 분리해 각 시장이 독자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갖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이 시장 특성에 맞게 상장 심사 제도를 손질하고 또 퇴출 기준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정비해 우리 증시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이런 여당의 입법 드라이브는 한국거래소 노조와 부산 지역사회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며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예상치를 웃돈 1분기 GDP 성장률과 관련해선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지켜내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뜻도 밝혔네요. 네, 지난 1분기 국내 GDP 성장률은 당초 0.9% 안팎으로 예상됐지만 이를 2배 가까이 웃돈 1.7%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중동 전쟁이 2달째 이어지면서 이 대외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고 또 고유가 충격이 실물 경제로 전이될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진정한 위기 극복은 지금부터라는 자세로 더욱 정교한 정책 대응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력을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유가 피해 지원금과 관련해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렸던 것처럼 이번 고유가 피해 지원금도 비슷한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청 절차를 세심히 챙기고 다른 추경 예산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짧은 기간 단위로 계약을 반복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1년 미만 근무에 퇴직금을 못 받는 기간제 노동자를 위한 공정수당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네, 세종 주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빈 기자, 내년부터 대책이 시행되는데요. 공정수당 얼마나 지급되는 겁니까?
네, 내년부터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퇴직금 지급 기준인 1년을 넘기지 않기 위해 364일 계약을 하거나 11개월 계약을 반복하는 일이 적지 않았는데요. 정부는 이런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일종의 퇴직 위로금 개념으로 공정수당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1에서 6개월 근무 시 올해 평균 생활임금의 10에서 9%, 6에서 12개월 미만은 8.5%를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받게 되는데요. 금액으로만 보면 최소 38만 원에서 최대 248만 원입니다.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보상 지급률이 높은데요. 이를 통해 고용 불안에 대한 보상을 늘리는 동시에 기관들이 가급적 장기 계약을 맺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공공부문의 모범적 사용자로서 적정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한 데 따른 겁니다. 실제로 실태조사 결과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중 절반이 1년 미만 계약직이었고 평균 임금은 1년 이상 근무자보다 약 9만 원이나 낮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쪼개기 계약을 막기 위해 1년 미만 계약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업무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채용 사전 심사제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공공부문의 공정수당이 도입되면 아무래도 민간 영역까지 확대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일단 정부는 아직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공공부문에서 먼저 모범 사례를 만들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쪼개기 계약 관행을 줄이고 처우 개선 기준을 제시하면 민간 부문에도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 있다는 기대인데요. 이에 정부는 조만간 비정규직 처우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민간 부문 확산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노동부는 2년 기간제 제도 전반을 개편하기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의 실태조사도 의뢰한 상태인데요. 노동부 관계자는 퇴직금 확대나 2년 기간제법과 관련해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면 노사정 대화를 거쳐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산 부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은 수익 사업으로 운영되는 부분도 있어 모두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세종 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김다빈입니다. 5월부터 나스닥 100 지수의 산출 방식이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 이 지수를 따르는 에이스, 타이거, 타임 등 국내 ETF들도 변화가 불가피한데요.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내 ETF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증권부 이민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 기자, 먼저 핵심 키워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번에 룰 변화의 핵심 키워드는 세 가지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초대형 IPO가 이제 15일 만에 편입이 된다. 둘째는 이제 저유동성 성장주는 문은 열되 쏠림은 제어한다. 그리고 셋째는 편입은 넓게 하고 비중은 보수적으로 한다. 이제 나스닥이 이제 내달부터 나스닥 100 산출 방식을 손보면서 이 지수를 추종하거나 비교 지수로 사용하는 국내 ETF들도 함께 체질이 바뀔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IPO 관련 변화는 어떤 겁니까? 일단 5월부터는 시가총액 상위 40위 안에 드는 초대형 IPO면 정기 변경을 기다리지 않고 상장 약 15거래일 만에 나스닥 100에 편입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스페이스X라든지 오픈 AI라든지 엔트로픽 같은 기업들이 이제 조기 편입의 후보로 거론이 되는데요. 그동안은 이제 새로 뜬 대형주가 지수에 너무 늦게 반영된다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를 상당 부분 해소하려는 조치로 보입니다. 그럼 국내 ETF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점을 좀 가장 신경 써야 될까요? 일단 국내에서도 여러 ETF들이 나스닥 100을 기초지수로 하던가 아니면 비교지수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수 이름은 나스닥 100 그대로지만 편입 종목이라든지 비중, 또 반영 속도가 바뀌면 ETF의 성격도 좀 바뀔 수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AI, 우주, 차세대 플랫폼 같은 미래 성장주들이 더 빠르게, 더 많이 담는 지수로 변할 수가 있어서 이 부분 좀 주의를 해야 되겠고요. 다만 그만큼 조정 장세에서 지수와 ETF의 변동성이 지금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점은 함께 염두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ETF 유형별로도 좀 체크 포인트가 다를 것 같은데 좀 구분해서 한번 살펴보죠. 네, 일단 패시브 ETF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초대형 IPO가 지수에 들어오면 기존 종목의 비중은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새 종목 비중은 늘어나는데 예를 들어 스페이스X 같은 종목이 실제로 편입되면
빅테크와 신성장주 구성이 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에 나스닥 100 특별 리밸런싱 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비중이 줄고 브로드컴이라든지 펩시 등의 비중이 늘었는데요. 이때처럼 간판은 그대로지만 속은 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액티브 ETF는 어떻습니까? 이 나스닥 액티브 ETF는 쉽게 말하면 나스닥 100보다 얼마나 더 벌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비교 지수인 나스닥 100이 더 공격적인 성장주 지수로 바뀌면 실제 수익률이 같더라도 지수 대비 초과 수익은 줄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액티브 ETF의 비교 지수 상관계수 완화 논의까지 겹치면 운용 전략과 성과 비교 방식이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어서 주의를 해야 되겠고요. 또 레버리지 인버스 ETF도 살펴봐야 되는데요. 레버리지 ETF는 하루 수익률 2배, 3배 추종하는 구조입니다. 지수 자체가 초대형 IPO나 저유동, 성장주 편입으로 변동성이 커지면 같은 기간이라도 손실이 더 빠르게 쌓일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에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장기 적립식으로 보면 변동성 확대를 특히 좀 유의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네, 그럼 연금 계좌나 이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전문가들은 크게 두 가지를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첫째는 일단 내 연금 장기 계좌에서 나스닥의 100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느냐부터 먼저 점검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새로운 체질에서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얼마나 좀 감내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규칙이 바뀐다고 해서 큰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까지의 빅테크 중심, 나스닥 100이 빅테크로 알려져 있는 이런 것에서 이제는 초대형, 신규 성장주까지 더 빠르게 담는 지수로 바뀌는 만큼 성장성과 또 변동성의 균형을 좀 꼼꼼히 살펴볼 시점이 됐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이민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중동전쟁 여파로 봄철 해빙기 도로봉수공사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도로 포장에 필요한 아스콘 수급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곳곳에서 공사가 멈춰서고 있는데요. 공급난이 장기화되면서 5월로 예고됐던 대규모 공사 중단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온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도로 곳곳에 생긴 포트홀입니다.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수리가 필요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수를 위한 공사가 멈추거나 미뤄지고 있습니다.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고 겉화면이 막 떨어져나간 것들 있잖아요. 우기 전에 빨리 지금 보수해야 돼. 중동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도로 포장에 필요한 아스콘의 생산과 수급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공급이 70% 감소하자 두 달 새 가격은 80%나 뛰었습니다. 단가가 너무 많이 오른 거 플러스 원유가 안 들어오니까 공급이 많이 수월하지가 않아요. 전쟁이 계속 지지부진하면 모든 도로라든지 건설 현장들이 영향이 있겠죠. 3월부터 전쟁 나고 아스콘 생산이 안 된다고 얘기가 돌면서 한 달에 20일 전후로 하다가 이제 한 10번 전후로 이제 확 줄었죠. 가격이 한 50% 정도 올랐으니까 견적 자체가 낼 수가 없는 거죠. 다른 건설 자재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건설 현장에 필수인 레미콘 혼화재의 가격도 최대 30% 올랐고 접착제 가격도 30에서 50% 뛰었습니다. 단열재 재고는 반토막 났고 플라스틱 창호와 실란트의 가격도 올랐습니다. 고유가 장기화로 한 번 오른 건설 자재 비용이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고유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1차에서 그치지 않고 2차, 3차 공사비 상승으로 전이된다라고 하면은 또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공사비 상승폭은 한 3에서 5% 정도까지 높아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자재 값 상승을 못 견디고 문을 닫는 건설업체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만 1,400개에 가까운 건설사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전반적인 자재 수급난으로 오는 5월에는 아예 공사 전체가 멈추는 건설 현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이오늘입니다.
저는 이번에 면접이 처음인데 구체적으로 인터넷에 정보가 없었습니다. 제품도 실제로 사용을 해보았고 어느 시장을 진출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취업에 대한 정보가 매우 지금 제한된 상황에서 전략을 수립하는데도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기회가 청년들에게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월 28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